네, 제9회 에듀데이터 앤 AI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DX 교육 데이터 협회 DX 미래교육 원장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의 현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DX 교육 데이터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DX 교육 데이터 협회가 주관하는 AI 데이터 앤 AI 포럼으로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AWS가 후원합니다. 오늘 행사는 AI 디지털 교육과 리터러시를 주제로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전략과 AI의 교육적 활용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영사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교육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있는 게 교육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우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오늘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AI 디지털 리터러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포럼을 위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한국 우리 교육학술정보원 우리 정재영 원장님과 우리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김도영 교육부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여러분과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배재대학교 우리 정혜경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주관해 주신 데가 어디죠? DX 교육 데이터 협회입니다. 포럼을 이렇게 아주 알차게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DX 교육 데이터 협회 김두현 회장님과 후원해 주신 한글과 컴퓨터와 AWS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앞으로 미래 교육을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대전교육청의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디지털 AI 우리 교육 역량을 여기 강화시켜 주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과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토도 좁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국토가 넓어야 도움이 됩니다. 국토가 넓어야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국토가 넓어야 그 속에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도 있고 한데 우리는 국토도 좁은데 또 남북이 분단된 국가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우리 잘 사는 이렇게 대한민국 선진 경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특히 더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만 디지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AI라든지 디지털은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보, 정치에서도 디지털이 관련된다 하면 이상하게 여길 텐데, 정치하는 분들도 디지털을 잘 알아야 정부라든지 모든 AI, 챗 GPT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모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디지털 그 역량은 전 분야에 다 걸쳐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꿈을 펼치며 미래를 행복하게 열어가려면 디지털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디지털 역량, 특히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AIDT가 다 아시잖아요. AI 디지털 텍스트북,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수학, 영어, 정보 초등 3, 4학년, 우리 중학교 1학년,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금년부터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지난해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정부의 제어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부결되어서 금년도에는 원하는 학교들만 했는데,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면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또 한번 다듬는 기회가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육청들이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라든지 디지털을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우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연구 선도학교, 또 AI 선도학교 운영 및 AI 융합교육 중심고 지정 등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 디지털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중요하죠. 우리 교원들이 AI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에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그러한 그 디지털 역량, 특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교육 역량, 즉 디지털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아주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제 아까 기조 강연도 이렇게 해주시고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주실 텐데,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께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의견을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오늘 포럼에서 이렇게 모든 제안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여기 포럼에서 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된 이런 제안된 것들이 교육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인데, 우리 에트리라고 해서 아시죠? 한국 정보통신도 있고 모든 26개의 출연기관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우리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우리 포럼 리터러시 교육에서 오늘 이런 결정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과학도시, 우리에 걸맞는 그런 정책으로서 이렇게 대전교육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적용되어서 우리 대전의 아이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우리 미래의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길러서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역량을 발휘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런 아이들이 개인도 행복하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포럼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고 모든 면에서 아주 귀중한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이 아주 오늘 포럼 또 내일 모레까지 연계되는 이러한 모든 그 행사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동호 교육감님의 환영사 함께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시기 위해 배재대학교 정회경 부총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총장님 앞쪽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큰 뜻깊은 행사에 축사를 하게 돼가지고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눈도 조금 떡기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럼에 축사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그다음에 정재영 원장님, 우리 김두영 담당관님, 우리 협회 우리 김두현 협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산학부총장 정혜경입니다. 네, 저도 그 주례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이렇게 축사를 또 이렇게 또 교육감님이랑 모시고 이렇게 축사를 하니까 엄청 떨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년 AI 디지털 리터러시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교육과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바로 이곳 대전에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교육 현장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실현과 교육 데이터의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럼의 주제인 AI 디지털 수업에서의 리터러시 교육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수업의 핵심 역량을 기르고 데이터 보호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AI 디지털 교육 정책 방향부터 맞춤형 수업, 정보보호,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생생한 설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 현장의 교원, 교육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 모든 분이 경계를 넘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소유자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지혜를 나눠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동호 교육감님과 정혜경 부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환영사와 축사로 행사가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1부는 정책과 방향, 2부에서는 학교와 기업의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더불어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연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사님들께서 이번 포럼 강연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자료집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행사 진행상 각 발표는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다 되었을 경우 조심스럽게
자유롭게 안내드릴 수 있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육과 리터러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기조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재영 원장님께서 AI 시대와 교육,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재영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정재영 원장님께서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반 맞춤형 교육 체계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그래서 전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는 좀 더 덥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조금 시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원하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까 밖에 이렇게 걸어서 왔는데 식당에서 걸어서 왔는데 너무 덥던데요. 근데 이 안에 너무 시원하시죠? 여기는 왜 시원하죠? 에어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 도구의 활용이 인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볕에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데 이 안에 들으면 훨씬 시원해지셨죠? 그럼 에어컨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손가락으로 한번 해주세요. 몇 점 만점인 몇 점? 5점이신가요? 예. 근데 저 밖에 대학볕에 있는 분들한테 에어컨의 만족도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5점 만점에 5점 안 줄 겁니다. 왜냐면 본인은 에어컨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디지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디지털 교육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안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점이에요. 근데 쓰는 분들은 3에서 5점 사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2025년에 AIDT가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약간 화가 나신 듯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를 얘기했을까요? 저는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50%를 AIDT 활용이 넘어가면 그 수업은 제가 볼 땐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에서 50% 사이에서 어떻게 내 수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수업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10%만 써도 효과가 확 올라가실 수도 있고 어떤 정보교과 선생님은 한 50% 정도 쓰시면 효과가 좋아요. 그 제가 어저께 제 방에 이렇게 그 데이터 AIDT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현황판을 놓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어제 상황으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영어, 수학, 정보 중에 어느 과목이 제일 활용도가 높을까요? 정보가 제일 높아요. 2등은요? 수학이. 3등이 영어예요. 평균으로 치면 정보가 평균 40% 정도 쓰고 계시고 수학이 한 35% 쓰고 계시고 그 영어는 한 30% 정도. 초, 중, 고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초등이 1등, 중학교가 2등, 3등은 발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급과 교과 활용도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보면 제가 보도에 이렇게 막 대답하고 싶지만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일일 사용량이 뭐 10%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통계인 게 수업 있는 날만 쓰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쓰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보면 한 활용률이 30에서 40% 정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통계 내기 어려운 부분, 여기 초등학교 혹시 선생님들 계세요? 네, 초등에서도 오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나와요. 왜냐하면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알았는데 초등학생들은 로그인은 하는데 끝나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사용 시간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한 학기가 마치면 이제 그 사령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혹시 보시다가 초등학교는 왜 활용 시간이 없어? 로그아웃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우리 진성희 교수님이 데이터 분석도 해주시는데 초등학교는 활용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쓰고 있어요. 계속 로그인만 수시로 하고 있고 로그아웃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로그아웃까지 시키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겠으면 덮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나중에 되면 5, 6학년은 좀 달라지. 지금 3학년은 쓰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여기 있네요. 아까 조금 딜레이 됐지만 저 시간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네, 시간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지금 대구에 있는데 원래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라서 요즘은 서울이 그립더라고요. 대구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왔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제일 인용이 잘 되는 연구가 국제학술지 연구가 Dropout Early Warning System for High School Students Using Machine Learning인데요. 이 머신 러닝을 활용해서 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고등학생들을 나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찾아내는 연구를 했고 제가 이 연구를 하던 이 당시에 2018년도에 교육부랑 같이 연구해가지고 나이스에 이걸 붙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이스에서 반대로 나이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셔가지고 못 넣었어요. 근데 올해 마침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학마통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캐리스가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게 구현됐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학교 폭력, 다양한 위기 학생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해서 찾아내는 이 시스템이 내년에 이제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어서 제가 꿈꾸던 2018년에 제가 AIDT를 이런 아이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꿈꿨었는데 이걸 구현하는 이제 원장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대구가 덥지만 행복한 이유가 이런 제가 꿈꾸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이후에는 이런 시스템을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썼던 책이고 이 중에 오늘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건 오늘 공저자가 저기 같이 계셔가지고 우리 대전에 황유리 선생님하고 같이 쓴 책이 디지털 슈퍼맘인데 엄마를 위해서 쓴 책이지만 아빠들한테도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지금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도구 AI를 너무 잘 쓰는데 오히려 엄마들은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만 하고 있고 아이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AI를 어렵지 않게 쓰는 거 아마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를 많이 만드실 텐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중에 제가 위에는 학술 도서라서 이제 수업 때 대학원 학부 때 수업 때 쓰고 밑에는 이제 저 일반 대중서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네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팔려서 이런 책만 계속 쓰면 교수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런 게 일생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더 많이 팔린 책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캐리스에서 제가 이제 이 캐리스의 건물은 대구의 혁신도시에 있는데 캐리스는 교육학술정보원의 이 핵심 키워드를 모았을 때 이 건물은 뭘 상징하냐면 교육학술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읽는 거를 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무슨 학부모 단체나 이렇게 교원 단체 제가 만나면 독서가 중요하지 무슨 디지털이 중요합니까?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독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관리하는 건 디지털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독서로라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초등학생이신 분들이 계시면 독서로의 독후 활동을 잘 기록하는 게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이 입시가 2032 입시라고 저는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신 분이 많아질수록 아마 이제 이게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지금 막 9등급제 뭐 이런 게 다 5등급제로 바뀌긴 했지만 학생부에 세특 쓰잖아요. 선생님들이 세특을 써서 아이들의 그 활동 내용에 독서한 것도 막 기록해 주시는데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면접할 때 보면 이게 아이를 평가하는 건지 선생님을 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2줄 써주신 걸로 그거 가지고 면접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독서로에 기록한 본인의 독후 기록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면 이제 그걸 평가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번 정부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축이 되면 이제 나이스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생성한 활동들도 이제는 대학 입시 자료로 오게 되면 저는 굳이 상대평가 안 하고 수능 절대평가 해도 대학에서 충분히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독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디지털을 쓰면 독서는 안 하고 뭐 리터러시는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디지털 도구 AI DT를 쓰면 독서는 하지 말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독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캐리스의 모습.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넘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한 40여 개 이상의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나이스나 에듀파인 다 쓰고 계시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새로 개통했는데요. 개통한 게 많아서 그 중에 올해 개통한 건데 외우셔야 될 건 edmgr.kr인데요. edmgr.kr에 들어가면 교육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받으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 데이터를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초중고 수업에서 쓰실 수가 있고, 혹시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시면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 셀프 분석 기능이 있어요. EDSS가 이제 전환된 건데 셀프 분석이 제일 저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에 이제 뭐 학교에서 쓰실 수 있는 뭐 시각화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이 셀프 분석은 여기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도 넣어서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통계 분석을 하려면 통계 패키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계 패키지가 내장돼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수를 일주일 동안 통계 그 연수를 받았는데 미국 교육부에서는 세계 학자들한테 연수를 자기 워싱턴에서 해주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안에 셀프 분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캐디스에 이걸 좀 만들면 좋겠다. 왜 우리나라 이거 없냐? 그랬더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연구도 했는데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셔가지고 연구만 하고 못 만들었는데 드디어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교육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하시고 수업에서 아이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하실 때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edmgr.kr. 왜 edmgr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쉬운 걸로 지금 바꾸려고 교육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다 다양한 걸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써보시기 바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그 요즘에 AI 교육에 대해서 AI DT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디지털 전환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현재 교실은 현재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실에서 수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AIDT나 디지털 전환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다. 제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죠. 그런데 디지털 도구를 쓰지 않으면 더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실에서 우리가 초중고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수업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저는 그게 디지털일 필요가 없어요. 수업 혁신이 될 수도 있고 학습지를 만드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도구가 디지털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디지털 도구를 쓰면 우리나라에 있는 11,000개 학교가 다 변해서 좋아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같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원 베스트 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어느 전공에서 이 사회학에서도 많은 질문이 원 베스트 웨이가 있느냐는 논란인데 원 베스트 웨이는 사회학에서
없는 걸로 우리가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에 안 될 수 있고요. 대전 이문고등학교는 되지만 신인력에서 안 될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맥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결해. 신일은 다 잘된, 이문고는 다 잘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상도 많이 받으셨던데. 네. 그래서 이 어느 고등학교에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수업 시연을 하고 모델을 하고 공개 수업을 보면서 안타까운 제 마음은 뭐냐면, 저도 공개 수업을 많이 가는, 대구도 가고 막 가는데요. 공개 수업을 이걸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건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그렇죠. 공개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데일리 수업에서 하루에 5번씩 하는 수업에서 다 그 공개 수업처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수업을 어떻게 밟고 갈 거냐,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씩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나의 수업을 지금 A에서 B로 획기적으로 바꾼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수업의 혁신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학교 모든 교실의 고민이 바로 이건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학교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육학과 교수들이 매일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줄 수 있을까? 가능한가요? 나는 교육자로서 평생 맞춤형 교육을 해왔다. 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다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모든 분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가 5년이 지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력 교사라고 그래요. 경력 교사가 되면 원래 그런 거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져. 5년까지는 되게 마음이 불편해. 내 수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 책을 읽어보세요, 연수를 받아보세요 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다 알아요. 사실은 교장 선생님 다 아시죠?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해 보세요. 책도 권해주시고 연수도 받아보지만, 한 명 한 명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교실에서도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그래도 개선하기 위한 우리가 마음은 항상 같아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은 교육자라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개선하기 해야 된다는 거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제31조 제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제 기말고사 문제는 헌법 제31조 1항부터 6항까지를 쓰고 의미를 설명하시오. 제 공개된 기말고사인데요. 이화여대 교육학과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헌법 제31조 1항부터 6항까지를 외워야 돼 일단. 그리고서 1항부터 6항까지 설명을 막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1항이 바로 뭐예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권리를 그럼 보장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학교에 위임돼 있어요. 그걸 수행하시는 분이 선생님인 거예요. 그럼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구현의 장소가 바로 교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나의 권리를 다 보장받아 보셨어요? 초중고 12년 동안 받은 내 수업은 내 속도와 수준에 딱 맞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학교 다니면서 수업은 나한테 딱 맞았다. 너무 쉬웠다는 표정들이신데, 학교 다닐 때 다 쉬웠어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맞죠? 안 맞다고 불평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 진도에 안 맞습니다.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용기 있게 얘기해 보신 분.
그랬다간 그때는 엄청 얻어맞는 거죠. 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능력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능력에다가 적성도 맞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SNS에서 도대체 그 근본 없는 맞춤형 교육은 근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 남자 교수님은 이화여대 교육학과도 못 들어오시고 들어왔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헌법 제31조 1항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근거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헌법의 가치.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학자죠. 벤자민 블룸이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나서야 한다는 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당연한 얘기를 옛날 교수님들 많이 하셔서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춤형 교육의 해법을 찾아내셨어요. 이 교수님이. 뭐예요? 1대1로 튜터링하면 된다. 그러니까 1대1 교실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을 완전히 파악해서 얘에 맞게 수업을 해줄 수 있다. 야,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결론이긴 한데 전 세계에 한 명의 교사와 한 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의도적이지 않게 막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 2명 있는 교실도 있죠? 대전에도 있나요? 대전은 없어요? 한 반에 2명, 3명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2명이 있는 교실에 제가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럼 2명이 있으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 할 때 교수님 2명도 어렵습니다. 2명 맞춤형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 명은 너무 잘하고 한 명은 너무 못 따라오고 2명도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2명을 과외한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2명을 과외했는데 한 명은 골프 선수고 한 명은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과외한 이 중에서 제일 행복한 과외였어요. 부모님들께서 사랑스러운 형님이 되어달라는 영어 수학을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형처럼 좀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냥 별명으로 골프 축구라고 불렀는데 골프와 축구의 학습 속도가 너무 달라. 2명 과외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었는데요. 2명도 맞춰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얘에 맞는 학습의 내용과 이걸 제공해 줘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벤자민 블룸이 이 한 투 시그마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수업했을 때는 이렇게 정상분포가 되는데 이게 모두가 다 성공하게 해주려면 투 시그마 정도 평균을 옮겨주는 요걸 하기 위해서는 1대1 튜터링이 필요하다. 좋은 얘기긴 한데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 세계에서 해낸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걸 해냈습니다. 이 튜터링을 해낸 게 바로 영어로 프라이빗 튜터링 시스템, 한글로는 사교육이 되겠습니다. 사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은 1대1 튜터를 주겠다. 해냈어. 해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해줬다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훌륭한 과외 선생님 만나기는 훌륭한 남편 만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랜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덤이에요. 여기 우리 여자 선생님 남편 잘 만나셨어요? 다 행복하신 표정이 너무 다행히 대전은 너무 행복해서 다행인데 보통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다 행복하신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대전은 다 행복하신데 근데 어쨌든 나의 아이에게 딱 맞는 선생님을 찾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 훌륭한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학원은 더 심합니다. 학원은 내 아이에 맞는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녀를 학원 보냈을 때 숙제 다 해가고 다 100점 맞은 경험이 있는 학부모 있으면 제가 어머니들 물어봤을 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원에 한 명 정도 있어요. 그 한 명 정도의 빠른 속도에 맞춰 나머지 애들은 숙제도 못 해오고 점수도 막 70점 맞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버림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 튜터링을 했는데 성공적이지는 않다, 이게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은 게 사람 튜터는 어려우면 디지털로 할 수는 없을까 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ITS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튜터링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연구를 20세기부터 컴퓨터가 등장할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문제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을 때까지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시스템이 EBS에 있는 단추 시스템인데요. 이 단추 시스템을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서 단추를 해서 성공적으로 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대학에 성공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고등학교 단추를 하면 그 단추라는 시스템에 EBS에 문항을 막 주는데 그 문항만 열심히 다 풀잖아요. 그럼 수능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 하는 애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문제만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 단추를 다 풀 정도면 정석을 줘도 다 풀고 다 푸는 애예요. 그 정도의 그리트를 가진 애는 뭘 해도 잘 되랍니다. 그러면 이 동기화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떻게 동기화해서 몰입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문제만 막 줘가지고 다 맞출 때까지 계속 옆에 있고 막 몽둥이 들고 서 있어서 틀릴 때마다 자동으로 때리고 있으면 성공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래서 ITS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요즘 뜨고 있는 AI 튜터링 시스템은 AI를 써볼까 하는 걸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막 새로 나온 게 아니라 ITS는 아예 이 아주 고전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지금 AI를 쓰는 데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사교육인데요. 사교육이 쭉 올라가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5년, 16년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를 빼면 쭉 올라가서 29.2조까지 왔다.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정말 29조를 쓴 애들만큼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듭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디에다 왜 쓰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치는 데 썼다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선생님을 못 찾아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다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의미 없이 쓰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일원당 가치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저소득층 아이들과 고소득층 집의 아이들의 그 사교육비 격차가 너무 심해. 그리고 이거는 월간 그렇다면 12년간 축적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면 이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럼 헌법에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교육을 통해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읍면 지역의 차이는 더 커요. 학원이 달라. 없어.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사는데 동대구역에서 수서로 오는 SRT를 금요일 날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경부 라인에서 다 이 강남으로 학원에 주말에 왔다가 일요일 날 내려가거나 아니면 삼성병원에 오는 이 분들. 이 때문에 SRT가 예약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서울에 오려면 한 달 전에 오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8월 8일 가려면 지금 예약해야 돼. 하루 지나면 없어.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ITS의 구조의 기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나왔고 이제 내년에는 에이전틱 AI가 나올 거고 또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나올 텐데 이런 걸 통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천천히 가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좀 달라. 그걸 로저스는 혁신 확산 이론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노베이터는 약 2.5%다. 그리고 얼리 어댑터까지 하면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AIDT를 30% 쓰고 있으면 얼리 머저리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AIDT가 끝이 아니라 또 나와. 도구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나왔고 자전거 다음에 오토바이 배워야 되고 오토바이 다음에 자동차, 스포츠카, 경비행기, 로켓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썼다고 끝나는 건 아닌데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에 있어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전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시동도 못 키는다면 자전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이것도 선생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이나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이 나와도 결국은 이런 S자 형태로 기술은 확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얼리 어댑터 다음에 테이크오프가 일어나는데 테이크오프가 일어나면 이제 완전히 일반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기술이나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은 있다. 끝까지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이 12분 계셨었는데 교육학과에 그 제일 원로 교수님 제가 학과장을 하는데 그분만 스마트폰을 안 써. 카카오톡을 안 써요. 카카오톡을 너무 싫어해. 여기에 지배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야 카카오톡 안 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러시는데 학과장은 연락이 안 되니까 이메일 보냈다가 다른 11명의 교수님들이 회의를 다 잡았어요. 그래도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서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면 그날은 안 되는데 하고 답이 와요. 그럼 다시 교수님들 11명이 다 다시 카톡으로 언제 되시나요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봐도 안 돼. 답답하면 찾아가야 돼.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제가 11명하고 카톡을 하면 요 날은 되세요? 요 날은 되세요? 교수님은 너무 편하대. 저는 너무 불편해. 본인만 편하세요. 아파트도 있지. 나 편한 세상에. 나 편한 세상. 안 쓰면 편해. 니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쓰지 말자.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이게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편할 수 있어요. 안 쓰는 게 세상 좋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면 돼. 이메일을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시는 거야. 아무리 급해도 우린 막 급하지만 뛰어가야 돼. 그 교수님 방에 뛰어가야 돼요. 왔어요. 이러시.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인성은 되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책도 엄청 많이 읽고 하는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너무 불편해. 너무 학과장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확산될 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 때도 있었고 지금도 나날이 발생하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물줄기를 나홀로 내 온몸 바쳐 막겠다 해도 되돌리기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한테 많은 질문이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가 있냐 없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 에어컨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랑 똑같은데 에어컨을 20도로 맞추면 시원한 거고요. 28도로 맞추면 안 시원해요. 어떻게 조작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는 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함수라서 되게 힘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프라, 와이파이가 꺼졌다? 그럼 디지털 교육 혁신은 0이 돼버려요. 이게 되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이것도 효과가 있어야 돼. 0에서 1 중에 0.89는 돼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인프라와 AIDT든 다른 에듀테크가 있어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자 들어가라고 얘기를 안 하는 순간 0이 돼버려. 0이에요. 0. 선생님이 자
로그인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야 시작되는. 그런데 여기 학생이 또 로그인을 해줘야 이게 이 식이 완성되는. 제가 원장이 된다면 이런 함수까지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근데 이 모든 변수가 0에서 1의 값을 가질 때 다 1이 됐을 때 100점이 나오는 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이 전시가 요 옆에 옆방에 있어서 저는 너무 아름답게 보고 왔어요. 그걸 구현한 수업들이 이제 있잖아요. 꼭 한번 오늘도 보시고 내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 4개의 함수가 다 결합돼서 이걸 1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황윤희 선생님 인프라 안 된다고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그거를 학교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캐리스 원장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우리 교실에 와이파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육부랑 같이 가가지고 가진 않았나요? 네, 그래서 해결해 드려. 인프라가 안 되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속할 때 애들이 튕겨 나간다는. 그래서 학교에서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로그인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바꿔야 이게 수업의 설계가 바뀌어 이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전환에 반대하시는 선생님 중에 그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면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다. 부보가 얘기했죠. 마틴 부보가 얘기하기를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그래서 AIDT는 안 된다. 디지털 전환 반대한다 얘기하는데 AIDT나 디지털 전환에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금지시키는 건가?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AI나 디지털 기술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데이터 분석을 왜 하냐? 더 밀접한 터치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를 써서 더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피드백을 해주기 위한 거죠. 교실에 한 명만 있다면 선생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알 수, 얘가 이해했냐 안 했냐 금방 알 수 있지만 20명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하이테크를 활용하는 건 결국은 하이터치를 하기 위한 거고,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는 뭘 위한 거냐? 아이들의 학습에 몰입을 위한 것이다. 네,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에 몰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컴퍼스 2030에서도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를 강조하고 있어서 학생의 몰입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행동, 인지, 정서적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이게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발표 자료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잘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교사의 이 에이전시를 높여줘야 된다. 이게 티칭 컴퍼스 2040에서 OECD도 발표했는데요. 결국은 학생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여주려면 교사의 에이전시를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학생을 최종 목표로 하지만 원래 우리의 이 정책 목표는 선생님을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티처의 에이전시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코에이전시인데 코에이전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3명 저기 같이 오셨잖아요. 저 이문고 3분 두 분 같이 오셨는데 두 분의 코에이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야 에이전시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코에이전시는 바로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코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AI, 생성형 AI가 아니라 나를 위한 AI가 AI 에이전트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이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교사의 에이전시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현재 저마다 다른 아이들, 제가 수업 시연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초등학생인데 책상에 올라가는 아이도 있어요.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책상에 올라가. 그것도 맨 앞줄에 있는 애가 올라가. 막. 힘들죠. 근데 막 너무 막 잘해야 된다. 개인별 맞춤형 막 이게 막 이건 너무 대단한 결과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로 향한 마음이 같다면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을 해서 바꿔 나갈 때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쌓이면 이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예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아이가 한 번이라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쌓여 나갈 때 변화는 생긴다. 멋진 수업 한 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일리 수업에서의 변화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위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옛날에는 터치가 쉬웠어요. 왜냐? 피지컬 터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몰입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피지컬 터치로 몰입이 돼. 근데 지금은 피지컬 터치가 안 돼. 하이 터치를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게 선생님들 위로가 안 되시 더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로가 됐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또 교육감님도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에이전시를 높여서 어떻게 학생의 몰입을 높일까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디지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면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